그날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프롤로그 1961년 6월 26일 서울 새벽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서울 도심의 군 관사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 고요 속에서 한 남자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식, 당시 만 39의 예비역 장교였습니다. 군복은 이미 벗었지만 몸에 밴 자세만큼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등을 곧게 편 채 그는 라디오 다이얼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침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조용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리지 않을 이야기,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이름들, 그리고 단 한 줄로 정리될 내부 정비라는 말의 무게를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마음속까지 환해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새벽 누군가는 체포됐고 누군가는 지방으로 내려갔으며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태식은 그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명령을 받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의 아내는 안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자신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끝내 오지 않은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잠식하게 될 줄은 그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육군본부 인근 다방 1961년 6월 중순 오후 초여름의 서울은 이상할이 많지 조용했습니다. 5월의 소란이 지나간 뒤였지만 도시는 아직 숨을 고르고 있는 듯했죠. 윤태식은 육군본부 인근의 오래된 다방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앉은 자세, 잔을 잡는 손 모양, 주변을 살피는 시선은 아직도 현역의 것이었습니다. 다방 안에는 군인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컵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윤태식의 맞은편에 앉은 이는 그보다 2살 위인 박준호 중령이었습니다. 혁명 직후 요직에 기용된 인물이었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박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기도 했습니다. 박준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이 갈 겁니다. 어디서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윤태식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에서 웃음은 위험한 신호였으니까요. 출동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기입니다. 대기요? 네.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윤태식은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동은 선택이 없고 철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모든 결과의 책임을 개인에게 남깁니다.
만약 아무 연락이 없으면요. 윤태식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박준호는 그제야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동정과 계산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명령이겠죠. 다방 문이 열리며 햇빛이 잠시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태식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이미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발을 내딛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가 피보다 오래 남는 상처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육군본부 복도 1961년 6월 하순 육군본부 청사는 겉보기엔 질서정연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군화 소리는 일정했으며 벽에 걸린 표어들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오가는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민간인 신분으로 출입증을 목에 걸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예편 서류 정리, 그리고 몇몇 선배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다시 군의 시선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요. 사무실 문 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안에서는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과장되게 커졌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명단이 바뀌었다고요? 쉿, 조용히 하세요. 문틈 사이로 스며든 말들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긴 말들 사이에 담긴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담배 연기조차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급 장교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라던데. 누가요? 위에서요. 아니, 위라고 하기엔 애매한. 말은 흐려졌고 둘은 윤태식을 발견하자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윤태식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명확한 주도자도 명확한 반대편도 없다는 것을요. 각자 살기 위해 각자의 해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렬된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윤태식은 그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일은 총을 든 사람보다 입을 다문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영웅이 되고 누군가는 기록에서 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집안은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윤태식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마당 한켠에는 아이의 고무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밥 짓는 냄새가 이웃집 담장을 넘어 흘러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이순자가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마흔을 앞둔 그녀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근심이 옅게 깔려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윤태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앉자 아이 둘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그 평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그가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이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자주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예방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밥만 먹고 있었고 이순자는 조용히 국을 떠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흩뜨렸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가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이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집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윤태식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잠깐 그의 얼굴을 비췄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명령이 내려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은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이 그가 가족과 나눈 마지막 아무 일 없는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1961년 6월 25일 밤, 군 연락소 지하 대기실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 조차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었죠.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윤태식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호출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얼굴만 비춰두라는 연락. 명령이라기보다는 보험에 가까운 말이었죠. 대기실에는 5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계급도 소속도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줄 담배를 피웠고 누군가는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몇 시쯤이랍니까? 모른답니다. 오늘이 맞긴 한 겁니까? 질문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고 답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머릿속을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러다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결말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모두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늘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태식은 그 밤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끝났다는 느낌.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상태. 새벽 2시를 넘기자 연락병이 내려왔습니다. 젊은 병사는 종이를 들고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하셔도 됩니다.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명령은요?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밤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대기실을 나서며 윤태식은 알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버려졌다는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1961년 6월 26일 새벽, 윤태식은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종로의 허름한 하숙방 천장은 오래된 얼룩으로 가득했고 전등줄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하 대기실의 형광등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이상할 만큼 절제된 두드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군복을 입은 후배 장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 한마디에 윤태식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방 안으로 들어온 후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누가요? 윤태식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길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소령, 이중령, 박중령도요. 박준호의 이름이 나오자 윤태식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며칠 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포입니까? 네. 일부는 바로 연행됐고 일부는 대기 발령이라 합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후배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이름도 명단에 있었답니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최종본에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안도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윤태식이 물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일부군 내부 동향 정리라고만 나올 겁니다. 후배가 떠난 뒤 윤태식은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 사람들은 출근을 준비하고 노점상은 좌판을 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윤태식은 처음으로 명확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1961년 여름밤. 여간방에는 밤낮의 구분이 흐릿했습니다. 커튼은 늘 닫혀 있었고 전등은 꺼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지 며칠째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몇 개 쓰러져 있었고 재떨이에는 눌러 꺼진 담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오래된 죄책감처럼 눅눅했습니다. 윤태식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다 말고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살아남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웃다가 숨이 막히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차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김소령, 이중령 하나같이 신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윤태식은 방문을 열고 복도를 한번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려 했고 어떤 동료에게 연락하려 했으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신고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데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고 밤을 버텼습니다. 잠들면 그날 새벽 대기실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윤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가족 앞에서 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걸요. 그의 고립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피했고 낮을 피해 밤에 움직였으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벌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국립도서관 열람실 1985년 가을 오후. 시간은 많은 것을 덮어주지만 모든 것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윤태식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국립도서관 열람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1961년 6월자 신문을 묶은 마이크로필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활자들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군 내부 일부 동향 정리그 한 줄 아래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날 체포된 사람들, 강제 전역당한 사람들 이유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은 이 활자들보다 훨씬 시끄럽고 훨씬 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서 젊은 대학생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 사건 아세요? 어떤 사건 말입니까? 그 6월에 있었던 거요. 책에는 잘 안 나오는. 윤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에 안 나오는 일은 대개 기억해선 안 되는 일이지요. 학생은 아쉬운 얼굴로 돌아섰고 윤태식은 다시 필름을 돌렸습니다. 그날의 자신도 이 기록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대가가 기억에서 조차 지워지는 것이므려. 서울 변두리 아파트 1987년 겨울 밤. 윤태식의 아들 윤민호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잠시 들른 집이었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오래 비워둔 사람의 냄새가 났습니다. 책장 아래쪽에서 민호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헤어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겉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안쪽 첫 장에 낯익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번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훈장도 전후의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일이라는 말로 모든 질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첩을 넘기자 날짜와 이름들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1.6, 25 그리고 그 아랫줄이 그어진 이름들. 민호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회고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잊지 않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밝았지만 그의 얼굴은 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나? 민호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태식의 시선이 그 위에 닿는 순간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병실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버렸어야 할 건데. 윤태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아닌 후회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왜요? 그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하루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1987년 겨울 늦은 밤, 대학병원 병실의 불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간간히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 끝에서는 간호사의 발걸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윤태식은 베개를 조금 세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많이 마르고 정맥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의 몸을 설득해가고 있었습니다. 윤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윤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총을 쥐어주지 않았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질문보다 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야. 윤태식은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대기하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야. 누가 사라질지 지켜보라는 말이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눌러온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난 그날 누군가를 막을 수도 있었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었어. 윤태식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살아남았지. 윤태식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벌이었어. 창밖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매일 명령을 기다렸어. 끝내 오지 않을 명령을. 민호는 그제야 이 수첩이 기억을 남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죄를 잊지 않기 위한 물건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가에 닿을 즈음 윤태식은 잠들지 못한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밤새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정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망설임이 섞인 두드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태식보다 한두 살쯤 더 들어 보이는 얼굴, 검은 코트에 낡은 모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윤태식 씨 맞으시죠? 윤태식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주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던 음성이었습니다. 혹시 강석훈입니다. 그 이름은 윤태식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편해 보였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살아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윤태식의 대답은 차갑지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준비된 말처럼 나왔습니다. 강석훈은 잠시 침대 옆에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중령님이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잡혔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고정됐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러 온 건 아닙니다. 강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윤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명령은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전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은 윤태식이 평생 쌓아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아침인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침대에 앉은 채 강석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아직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명령이 있었다고요. 윤태식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낮았습니다. 마치 그 말이 병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이걸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윤태식의 시선이 봉투에 멈췄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피하려 했던 대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요. 강석훈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15분 비상 연락선으로 내려온 지시였습니다. 내용은요. 출동 금지, 그리고 일부 인원 보호. 윤태식의 손이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박혔습니다. 누구를요? 윤태식이 물었습니다. 강석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윤중령님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춘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명령 전달자는 중간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윤중령님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받았던 겁니다. 모른 채로. 그럼 당신은?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 명령을 대신 받았습니다. 강석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민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요. 윤태식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난 살려고 침묵한 게 아니었군요. 강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침묵한 사람은 모두 같은 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윤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의 오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윤태식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건넨 봉투는 여전히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아버지였습니까? 그 질문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강석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을 오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얼굴들. 그 풍경이 오히려 말을 어렵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윤중령님은 그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윤태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강석훈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윤태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외면해온 기억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5월 이후 군 내부 명단 정리 작업이 있었습니다. 혁명에 협조한 사람, 협조한 척한 사람, 그리고 강석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쪽과 연결돼 있던 사람들. 윤태식은 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중령님이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된 겁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비겁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윤태식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그리고 직인. 윤태식 중령.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신변 보호 및 비접촉 조치. 그 문장은 그를 살렸고 동시에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난 그날 윤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줄 알았습니다. 강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은 아무도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윤태식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낮 동안 쏟아졌던 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명령서, 사본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그의 인생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세상에 알리면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윤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채로 끝나도 다친 사람은 이미 다 다친 거 아닙니까? 윤태식은 아들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은 병실 한켠에 서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윤태식과 민호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한 번 끝났습니다. 다만 강석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윤중령님이 끝까지 모른 채 떠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문의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난 공식 기록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진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진실이어야 하니까.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강석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선택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의 밤을 조금 덜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자 복도는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강석훈은 창가 옆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시간이 먼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다 못한 말이 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군복을 벗었습니다. 강제로요. 그는 웃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처럼 말했습니다. 체포된 뒤 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수갑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풀려났을 땐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우도 조직도 심지어 가족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죠. 민호는 그 침묵의 무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강석훈은 한참을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원망은요. 할수록 제가 더 작아지더군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불빛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중령님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말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겁니다. 원망을 전하려고가 아니라 이제 그만 이 밤을 끝내려고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 하나의 시간을 앞으로 흐르게 할 수는 있다는 거리요. 병실에는 윤태식과 윤민호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하나 둘 꺼지고 도시는 잠에 들고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처럼 힘있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또렷이 부른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난 너한테 부끄러운 아버지다. 윤태식의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사실의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건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윤태식은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계속 숨겨왔어. 내가 지킨 게 가족인지 아니면 내 아니인지 확신이 없었거든.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군번이 적힌 그 수첩을 아들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져라. 민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아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끝내지 못한 하루다. 그 말에 민호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든 내 선택이다. 다만 윤태식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침묵이 가장 쉬운 선택이라는 건 기억해라.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를 했습니다. 용서는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태식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은 오랜 대기를 끝낸 사람처럼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울시립화장장 1987년 겨울, 흐린 오후, 눈발이 흩날렸지만 쌓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윤태식의 장례식은 조용했고 짧았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후의 화환도 없었고 훈장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내 군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민호는 상주 완장을 찬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넘겨준 그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잘 사신 분이네요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군대 계셨다던데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맞았고 모두 틀렸습니다. 화장로 앞에서 민호는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불꽃이 유골을 삼키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선택을 미뤘던 인간으로는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에는 강석훈도 왔습니다. 멀리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도 끝내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관계에 허락된 유일한 결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공원 2000년대 초반, 오후, 세월은 많은 것을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윤민호는 중년이 되어 아버지가 즐겨 걷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그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이미 그의 삶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아이에게 역사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망설입니다. 영웅 이야기 대신 침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침묵도 선택이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윤태식은 끝내 명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하지만 침묵은 평생 머무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